안녕하십니까. 건강 365 아나운서 이영호입니다. 수족 냉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비교적 흔한 증상인데요. 이 원인이 뭘까요? 차가운 정도가 심해서 악수조차 부담을 느낄 정도라고 하는데요. 따뜻한 실내에서도 손발에 찬 기운이 이어지기 때문에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도 큽니다. 특히 손발뿐 아니라 무릎 아랫배, 허리, 옆구리가 시린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전기장판, 장갑, 양말로도 해결되지 않는 수족냉증.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설명할까요? 원인과 치료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건강 365 Stars on 45의 디스코 메들리로 시작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겨울엔 더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수족냉증이라고는 하지만 손발만 차가운 게 아니라 어깨, 무릎 등 몸의 여기저기가 시린 증상을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경희대 한방병원 한방여성의학센터 황덕상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족냉증, 손발 시림으로도 불리는데요. 이 차가운 정도가 본인 스스로도 아주 놀랄 정도라면서요. 네, 특히 이제 환자분들 중에 이제 요 날씨가 좀 추워지는 시기 되면 수족냉증 때문에 오시는 분들 말씀을 들으면 영업 관련된 일을 하시는데 사람 만나서 악수하기 부끄럽다고 표현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상대편의 손이 따뜻한데 본인이 너무 차가워서 상대방도 놀라고 또 그런 반응에 대해서 나도 놀래가지고 사람 만나기 꺼려진다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또 이제 젊은 부부신데 아내가 수족냉증 또는 난임 관련되는 분인데도 또 잘 때 손발이 시려워서 꼭 따뜻한 손을 이렇게 남편 손을 꼭 잡고 잔다든지 또 남편 몸에 이렇게 손을 대고 자야지 좀 따뜻하게 잘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수족냉증이 있는 분들은 굉장히 일상생활에서 사람 만나는 것도 좀 꺼려진다든지 또 이제 편안한 잠자리가 좀 어려울 정도로 손발이 차신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 생각 이상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만든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습니다. 그 고생하시는 분들 보면 기간이 꽤 오래 지속되던데요. 이게 만성적입니까? 그렇죠. 이제 만성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 반복되고 또는 환절기가 된다든지 또는 어떤 날씨가 추워진다든지 반대로 이제 여름철 에어컨이 굉장히 세질 때는 또 차가워진다든지 하는 것처럼 반복되고 지속되는 의미에서 좀 어느 정도 만성의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서 어떤 분들은 이제 수족냉증이 나는 손발이 찬 체질이야라고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제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이제 추운 겨울이 오려고 하면은 벌써 이제 아침에 어느 정도 기온이 떨어지면은 벌써 불편해지거나 또 여름에 에어컨이 이제 세게 가동될 때는 이제 또 갑자기 이제 손발이 굉장히 더운 여름인데도 수족냉증이 좀 고생을 해서 어떤 계절에 따라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이제 수족냉증이 어떤 면에서는 특정한 원인이 있는 질환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없는 경우 또 원인이 있는 경우들은 이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처럼 어떤 만성 질환들과 관련돼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수족냉증의 증상들은 만성적으로 나타나고 어떤 면에서는 체질처럼 느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원인을 찾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는 거군요. 근데 어떤 다른 질환 때문에 수족냉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수족냉증 자체는 어떤 딱 질환의 명은 아니고 이제 증상이거든요. 그냥 그렇죠. 손발이 말 그대로 차다 이러는 건데 그런데 이제 그 원인들이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몇 개 있지만 또 그 명확하게 그 원인이 아닌 경우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정확한 원인들은 밝혀지지 않았다라고도 말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수족냉증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바로 이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거죠. 손끝 발끝까지 피가 잘 가는 혈관이 수축되고 어떤 말초 혈액 공급이 잘 안 되는 원인 질환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고지혈증이라든지 당뇨 같은 말초 혈관 질환들이 원인이 될 수가 있고 또 이제 자율신경 병증이라 그래서 굉장히 추위를 느낀다든지 또는 땀을 갑자기 많이 낸다든지 또는 긴장하면 이제 손발이 차지고 이런 경험을 하셨던 분들 이런 경우에도 또 수족냉증이 나타날 수 있고 또 이제 말초신경병증에서 신경 이상으로 인해서 신경이 눌린다든지 어떤 질환으로
인해서 실제로 차가운 건 아닌데 내가 스스로 차갑게 느껴진다 이런 분들도 있고, 또는 이제 어떤 약물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뭐 어떤 항암 치료를 하셨다든지 했을 때는 혈관의 말초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뭐 혈 손톱 같은 색깔이 변한다든지와 같이 통증이나 수족 냉증처럼 뭐 정말 이렇게 차가운 얼음을 든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뭐 여성의 뭐 임신과 폐경과 같은 어떤 호르몬 변화들이 있거나 또는 스트레스 또는 이제 흡연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도 있고, 뭐 디스크라든지 뭐 류마티성 질환이라든지 갑상선 질환 등 굉장히 여러 가지 질환들로 인해서 수족냉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원인이 될 수 있는 질환들이 정말 많군요. 뭐 갑상선 질환 또 척추 질환으로도 이런 수족냉증이 생길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대표적으로 갑상선 질환 중에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라고 하는 그런 질환이 있는데요. 예. 결국 이제 갑상선이라고 하는 게 우리 몸에서는 쉽게 말하면 몸에서 열을 발생시키는 공장이라고 해서 열대사를 조절한다고 하거든요. 체온을 조절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고 신진대사를 좀 활성화시키는데, 이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면 갑상선 호르몬이 저하돼서 손발이 좀 차가워지는 말초에 그런 추위도 많이 타고, 또 뭐 권태감 또는 경직감, 피부도 건조하고 또 살도 많이 찌고 이제 여러 가지 손발이 찬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갑상선 기능 저하 증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과 연관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척추 질환으로 보면은 그냥 제일 쉽게 생각해도 허리 디스크라고 하는 질환들이 있는데, 또는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가 있는데, 이게 단순히 허리만 아픈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이 좁아지면서 신경을 누르게 되기 때문에 그 신경이 이제 또 팔다리 말초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게 이제 팔다리로 이어지는 이제 방사통이라고 해서 쭉쭉 뻗어나가는 통증이나 또는 감각이 둔화되는 마비감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손발이 차갑고 시리고 좀 내 살 같지 않은 그런 시린감도 좀 많이 나타날 수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도 만약에 통증, 허리통, 그런데 이런 사지까지 나타나는 감각이나 이런 저하들이 통증과 또 무관하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디스크인데도 허리는 안 아프고 목은 안 아픈데 손끝 발끝에만 이상 증상이 있는 그런 신경학적인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들은 오히려 이제 수족냉증이라고 오해를 하게 되면은 근본적인 그런 척추 질환을 치료하는 시기들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지속적으로 반복이 된다고 하면은 꼭 진료를 받고 적극적으로 원인 질환을 찾아서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원인 질환에 의해서 수족냉증이 있을 수 있고 또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거고요. 네. 그렇다면 한의학에서는 이 수족냉증을 어떤 상태로 보고 있습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한의학에서도 수족냉증은 굉장히 치료를 많이 하고 있는 질환인데요. 원인이 되는 각각의 질환들은 진단하고 치료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의학이 좀 어떻게 보면 장점이 있는 것은 원인을 잘 모르는 그런 수족냉증도 분명히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에 손발이 차다 이러면은 몸에 양기가 떨어졌다, 나의 몸에 열을 내주는 양기라고 생각을 하면 근본적으로 몸을 데펴주는 그런 어떤 양기 기운이 부족해졌다는 부분과, 또는 이제 기혈 순환 장애가 잘 안 된다, 기혈이 운행이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이런 것이 원인이 되는 것들을 한의학에서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근본적으로 몸의 양기는 신양이라고 해서 오장육부에 있는 양을 담당하는 그런 기능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떨어졌다든지, 또는 우리가 비위계통에서 문제가 생겨서 순환이 잘 안 되면은 뭐 담음이나 뭐 어혈이나 뭐 수독이나 이런 노폐물들이 잘 생기고 순환되지 않는 그런 병리적인 물질들이 생긴다고 보는데, 이랬을 때 오히려 좀 손발이 차거나 막히거나 이런 문제 생기는데, 이런 것이 어떤 면에서는 자율신경계통이 떨어지거나 당뇨, 동맥경화 같은 대사질환이나 내분비 질환 이런 것들과 좀 일맥상통하는 쪽으로 보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혈액순환의 문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가 순환이라고 하면 우리 몸은 당연히 뭐 혈관이 있고 피가 도는 것은 알고는 있는데, 이게 단순히 피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한의학에서는 기혈순환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이제 기혈순환은 어떤 면에서는 이제 신경과 관련되는 그런 성격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혈의 문제는 정말 이제 물질적인 그런 피, 혈액의 순환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말초신경변증이라고 하는 그런 질환들이 있는데, 말 그대로 말초에 있는 신경들이 문제가 됐을
됐을 때 통증도 있고 화끈거리고 하고 또는 뭐 뇌신경에 이상이 있어서 중풍 환자분들이 오히려 손발이 차거나 감각이 이상하게 나타나는 것은 피가 돌지는 않지만 어떤 신경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에 뭔가가 기운이 잘 가지 않는다, 이렇게 순환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피와 관련되는 것은 피가 혈액이 정말 돌지 않는, 우리가 뭐 레이노병이라고 해서 스트레스나 기온이 떨어져서 말초 혈관이 굉장히 수축되면서 말초에 그런 혈액 공급, 산소 공급이 잘 되지 않았을 때 손바닥 색도 변하고 뭐 저리고 통증이 있고 속이 굉장히 찬 레이노병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정말 혈액이 잘 가지 않게 되는 물질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진단이 안 될 때는 기혈이 모두 다 순환이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올 수 있다고 보고, 전통적으로 한의학에서는 수족냉증은 기혈의 순환의 문제다라고 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여성들에게 수족냉증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도 좀 연관해서 생각할 수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수족냉증이 뭐 남성보다 여성에게는 뭐 5배까지 많다고 하는 그런 연구도 있었고, 또는 이제 아무래도 여성의 생리와 남성의 생리가 다르다고 보는데요. 크게 보면은 이제 남성은 이제 양적인 존재다. 그러니까 열을 굉장히 많이 나고 뜨거운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고, 여성은 음적인 생리적인 특성이 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순환도 안 되고 항상 비워진다는 건데, 우리가 여성들은 이제 한 달에 한 번 생리를 하기 때문에 물론 호르몬 변화도 있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생리라고 하는 과정에서 체열, 피를 몸 밖으로 이제 내보내주고 그것을 조절해주는 그런 과정들이 한 달에 한 번씩은 정상적으로 가지고 되는데, 이럴 때 단순히 혈이 왔다 갔다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신적인 내분비적인 호르몬 변화라든지 또는 월경의 변화들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굉장히 혈액순환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것과 관련돼서 여성들은 항상 기가 잘 울체되고 뭐가 기순환이 잘 안 될 수 있는 그러한 생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잘 안 이루어졌을 때는 남성보다 훨씬 더 아픈 통증이라든지 또는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 자율신경계통의 실조라든지 그런 통증이 올 수도 있고 시린 것들도 많이 나타날 수도 있어서 여성들에게 조금 더 많이 이런 질환들이 나타나고 치료도 조금 더 많이 필요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 수족냉증, 말 그대로 손과 발이 차가운 증상, 이렇게 읽히는데, 근데 손발만 꼭 시린 건 아니라면서요? 네, 그 수족냉증 굉장히 뭐 다양하게 환자분들이 느낄 수가 있게 되고요. 네. 물론 가장 흔하게 이제 뭐 손이 차고 발이 차고 이런 얘기를 하지만 뭐 정말 뭐 몸에서 찬바람이 나온다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 무릎이 정말 시리거나 또는 뭐 허리가 시리다든지 또는 이제 얼굴에서 이제 머리 쪽에서 이제 바람이 나온다고, 이제 우리 목 뒤에 우리가 보통 이제 풍지라고 해서 바람풍에 연못짓자고 쓰는, 우리 감기가 오게 되면 많이 있는 그런 목 뒤쪽이 좀 서늘하거나 찬바람이 느끼는 것처럼 이러한 차가운 느낌들은 전신적으로 다 호소를 하실 수가 있고, 또 이런 것과 더불어서 뭐 여러 가지 통증이라든지 또는 이제 월경통이라든지 두통, 또는 이렇게 뭐 수족냉증이 올 때마다 머리가 아프다든지 또는 뭐 배가 찰 때마다 뭐 변비나 설사나 복통이나 이런 여러 가지 증상, 또는 수족냉증 때문에 뭐 잠을 자꾸 깬다든지 잠이 깊이 못 든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신체적인 증상들도 같이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옆구리 쪽으로 바람이 스친다는 표현도 하던데, 이렇게 몸의 여러 곳에서 차고 시린 증상이 생긴다면 일상의 불편도 크겠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옆구리 뭐 시리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요슬사년이라고 한의학에서도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예. 요슬, 그러니까 허리와 무릎이 사년 시리고 아프다, 약해진다 이런 쪽인데, 한의학에서 이런 경우가 이제 신장에 헌행한 경우의 대표적인 것이라고 얘기를 해서, 신장 기운이 우리 몸에서 체력이고 또는 허리 통증이고 비뇨생식기고 어떻게 보면 정력이라고 하는 그런 체력적인 부분들에 있어서의 가장 대표적인 장부가 신장인데, 이 신장이 원래 따뜻하고 충분히 수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지 건강하고 지구력도 생기는 건데, 이런 것이 잘 안 됐을 때는 오히려 허리도 시리면서 소변도 시원치 않고 또는 뭐 변비가 생긴다든지, 오늘 거꾸로 또 너무 또 설사를 많이 하는 그러한 차가운, 우리 몸에서
한에 해당하는 차가운 것에 해당하는 그런 증상들, 양허라고 하는 증상들이 나타나고요. 그런 것 때문에 뭐 저녁마다 기침을 한다든지 또는 뭐 저녁마다 좀 몸이 차가운 시린 것 때문에 깊은 잠을 못 잔다든지 할 정도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소화도 잘 못 시키고 어떻게 보면 잠도 좀 불편하고 또는 그것 때문에 또 체력도 많이 떨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면역력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으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 병원을 찾는 분들은 주로 어떤 표현을 많이 하시던가요? 네, 아무래도 뭐 손이 굉장히 시리고 차가워서 얼음장 같아요. 또는 뭐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 만날 수가 없어요. 또는 뭐 직장 내에 있는 에어컨 바람이 너무 싫어가지고 혼자만 뭐 에어컨 끌 수도 없고 뭐 일상적인 사람, 딴 사람들은 다 덥다고 하든지 아니면 딴 사람들은 뭐 충분히 뭐 견딜 수 있는데 나 혼자 너무 시려워서 혼자 뭐 담요를 덮고 있어요. 일상생활이 어려워요. 또는 사람들을 만나기 어려워요. 또는 잠을 못 자요. 또는 여러 가지 다른 증상들이 원인을 모르게 온다든지 뭐 찬바람이 몸에서 나온다. 찬바람이 무릎에서 나온다. 이런 표현을 하시면서 통증과 어떤 각 부분에 나쁜 그런 증상들을 같이 호소하고 계십니다. 예. 그 수족냉증이 겨울에만 꼭 고통스러운 건 아니죠. 계절과 상관없이 힘들 수 있죠. 그렇죠. 아무래도 겨울이 되면 외부적으로는 굉장히 뭐 차가운 그런 기온 때문에 손발이 차가워지는 증상도 많이 느끼지만 어디를 가든 또 난방이 되어 있고 또는 이제 두터운 그런 외투나 뭐 장갑을 낀다든지 하는 쪽으로 또 견뎌내시는 분들도 있는데 거꾸로 이제 여름철에도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특히 이제 여름철에는 오히려 에어컨이 어디 가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럴 때 손발이 시려서 뭐 지하철을 타도 그 에어컨 바람이 싫어가지고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꼭 담요를 챙겨서 이제 가셔야 되는 분들이나 또는 직장 같은 데에도 뭐 에어컨이 떨어지는 데는 정말 그것 때문에 뭐 머리도 아프고 여름인데도 감기가 걸리거나 또는 비염 증상이 심해지거나 이런 증상들이 있어서 겨울은 또 겨울대로 또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여름은 여름대로 있고 또 이런 것들이 환절기에는 또 일교차도 심하기 때문에 또 추웠다 더웠다 체온 조절이 잘 안 돼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사계절이 다 좀 불편한 그런 양상들은 다르지만 수족냉증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뭐 겨울에는 장갑을 끼고 뭐 손난로도 있는데 여름에는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장갑을 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고민이 더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름에는 이제 다른 사람들과 같은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에어컨을 끌 수도 없어서 꼭 이제 여름인데도 내복을 얇은 거를 챙긴다든지 아니면은 여름인데도 이제 뭐 패딩 잠바를 챙겨가지고 사무실 책상에 꼭 놓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두꺼운 뭐 무릎 담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여름인데도 굉장히 뭐 챙겨 다니고 그리고 또 이제 환자분 중에서는 이제 심한 이런 수족 냉증 때문에 힘든 분은 한여름에도 찬바람이 이제 들어온다고 해서 창문까지 이제 꽁꽁 닫고 바람이 조금이라도 새어들면 그것도 느껴지고 또는 이제 에어컨도 켜지 못하면서 오히려 어디 나가면 에어컨 바람 때문에 외출도 자제하게 되고 잘 이렇게 못하고 집에만 있는데 굉장히 더위에 이제 갇혀 있는 듯한 그런 생활을 하시면서 좀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좀 힘들게 지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수족냉증으로 인해서 뭐 생활 속에 불편도 있겠습니다만 다른 어떤 건강상의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한의학에서는 이제 뭐 기혈 순환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양기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어서 결국 이제 수족냉증은 이제 물론 체질적인 부분에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좀 다른 면으로 하면은 체력의 차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는데요. 말 그대로 이제 체력과 기력의 차이. 그래서 수족냉증이 있는 분들은 단순히 수족냉증이 있는 게 아니라 좀 그게 잘 나타나는 분은 좀 여성들이나 소화력이 적은 분들. 그러면서 근육량이 또 적으면서 근육이 또 머금고 있는 우리 피라고 하는 부분들, 이제 빈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혈액이 부족한 분들이 아무래도 수족냉증에 많이 나타나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제 우리 체형적으로도 어떻게 보면은 기력도 없으면서 소화장애도 좀 많이 심하고 입도 잘 마르고 또는 이제 뭐 맥도 좀 약하고 체형적으로 좀 왜소하면서 비위 기능이 좀 불편해서 소화도 잘 못 시키고 하는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비기허 같은 그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서 오히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기운을 만드는 소화력, 비위 기능들이 약한 그런 불편한 건강적인 문제들을 같이 병행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손과 발이 어느 정도 차야 되는 건지 수족냉증으로 진단되는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이게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주관적인 기준에서 어떻게 우리가 바스라고 해서 그냥 눈금자처럼 0점에서 10점까지 어느 정도에 사당하나요 표시했을 때 한 5에서 6 정도 시리다고 표시하면은 이제 수족냉증이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고요. 좀 더 객관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적외선 체열 검사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양쪽 팔과 하지나 또 우리 몸의 전체적으로 해서 봐서 족부냉증의 경우는 이제 태충혈이라고 하는 이제 발등에 있는 그런 부분과 슬관절 위쪽 허벅지 부분에 있는 자리하고 2도 정도, 그러니까 우리 사지 말단에 있는 부위와 좀 우리 몸에서 가까운 그 위쪽에 있는 부분하고 온도 차이가 2도 정도 이상 나타나는 경우는 족부냉증이라고 그러고, 손부는 우리 그 손바닥이랑 또는 이제 팔꿈치 주관절에 있는 쪽에 온도 차이가 0.2도 이상 나타나면은 수족냉증이라고 해서 객관적으로 봐도 우리 중추 쪽에 몸에 있는, 우리가 물론 항상성을 가지고 있어서 36도 5도 체온을 유지를 하고 있지만 손끝 발끝과 내 중심 체간부에 있는 온도 차이가 좀 2도 이상 나거나 또는 0.2도 정도 부위에 따라서 나타나는 경우는 수족냉증으로 좀 진단하는 경우 있습니다. 예. 장갑이나 수면 양말 이걸 이용해서 따뜻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분들 많은데, 근데 이게 오히려 증상을 좀 나쁘게 할 수도 있다는 말이 있던데요. 네, 이것은 항상 우리 몸은 항상성이라는 것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항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어느 정도 체온을 유지하게 되면서 적응해 나갈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똑같은 20도의 온도, 기온이라고 하면 여름철에는 굉장히 시원하게 느껴지지만 겨울이 되면은 20도는 굉장히 따뜻한 온도가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내가 일상생활에 있어서 여름에 그런 찜통 같은 더위 환경에서 난방도 높이고 내복도 2개 입고 또는 패딩도 입고 너무 덥게 있으면서 집도 들어가면은 너무 온도가 높게 28도 이상 30도 가까이 되는 온도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속에서 땀도 나고 체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외부에 외출했는데 밖의 온도는 10도 또는 영하 온도라고 하면은 한꺼번에 20도 이상 온도 차이가 느껴지면은 그거는 어떤 사람이라도 그런 시린거나 냉증의 온도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몸에서 외부 온도와 내가 적응하는 온도의 차이를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름은 여름대로 생활을 조금 덥게 생활하면서 온도에 적응해 나가는 거, 또는 이제 겨울이면은 겨울에도 무조건 따뜻하게 하거나 덥게 있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외부 활동을 하거나 운동을 하실 때에는 적정한 그런 복장을 맞추면서 외부 온도에 적응해 나가서 온도 변화에 대해서 내가 적응하는 스스로 체력이나 그런 면역력들을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수족냉증의 위험 요소 중에서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또는 이제 여성의 가족력이라든지 어떤 이제 또 마른 체형 또는 이제 심장 질환이 있는 경우들과 좀 관련이 있고, 또 제일 나쁜 게 이제 흡연이 또 가장 또 나쁘다는 영향도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피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네. 한의학에서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치료를 하나요? 네, 한의학에서도 이제 원인이 되는 개별 질환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지만 또 이제 그런 원인이 없이 수족냉증에 오게 되는 분들이 오시는데요. 예. 그럴 때 이제 순환을 개선시키는 거, 그러니까 기혈이 순환이 잘 되게 해주는 거, 기를 돌려주고 혈을 돌려주는 것들이 또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말 그대로 보양약, 양기를 돋궈주는 그러한 우리가 몸을 따뜻해주게 하는 그런 성질들이 갖고 있는 약들로 해서 보양약을 먹는다든지, 또는 딸리는 기운을 보충시켜주는 보기시켜주는 약이라든지, 또 이제 스트레스를 좀 완화해서 뭔가 울체되고 이제 우라병을 치료해주는 그런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는 치료들의 원칙으로 인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순환이 잘 되게끔 만들어주는 데 중점을 두고 네. 치료를 하게 되는 거군요. 예. 자, 오늘 수족냉증에 대한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대 한방병원 한방여성의학센터 황덕상 교수였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샘 트리오의 영원한 사랑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책으로 살펴보는 건강과 관련한 얘기들 북칼럼니스트 홍순철 씨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가지고 오신 책의 제목이 좀 깁니다. 초가공식품, 음식이 아닌 음식에 중독되다입니다. 예,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예. 어제 저녁에 혹시 어떤 메뉴로 식사를 하셨어요? 저녁이요. 네. 예. 건강에 썩 좋은 음식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면이 좀 있었어요. 예. 예. 참 우리가 무엇을 먹고 있는지를 가만히 책을 읽으면서 소개를 들으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오늘 소개해드리는 초가공식품 음식이 아닌 음식에 중독되다, 이 책은 영국에서 먼저 출간돼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책입니다. 예. 근데 이 책의 원서 제목은 원래 초가공 인간입니다. 울트라 프로세스드 피플이에요. 예.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 번역되면서 초가공 식품 음식이 아닌 음식에 중독되다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초가공 식품이란 뭘까? 우리가 이제 가공 식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봤어요. 그건데 지금은 그것보다 한 단계 더 가공된 울트라 자연 상태라면 존재하지 않을 초가공 식품을 의미를 합니다. 예. 이게 일반적으로 집에서 음식을 만들 때 추가하지 않는 유화제, 트랜스지방, 화학물질, 착색제, 감미료, 방부제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당분과 염분과 지방 함량이 높은 음식을 의미를 하는데요. 예. 이미 이러한 초가공 식품들이 우리의 식탁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식품 가공 기술이 발전을 거듭하면서 우리 식탁에는 진짜 음식보다 화학물질 범벅인 초가공식품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책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대량으로 생산된 식품을 더욱더 오랫동안 신선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이 초가공식품이 탄생을 했죠. 가격이 저렴하고 네. 시간이 부족한 소비자들에게 오래 보관해서 빨리 먹게 하는 신의 선물처럼 여겨졌습니다. 지금도 대규모 식품 기업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화학 물질을 연구해서 음식에 첨가하고 있고 더욱더 이 음식들의 문제는 중독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현대인들은 초가공 식품에 길들여진 초가공 인간이 되고 말았다라고 책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서의 제목이 초가공 인간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 가공식품이 아닌 것을 지금은 찾기가 좀 어려워졌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책은 아이스크림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 예. 아이스크림 만들 때 사실은 자연식품은 별로 없어요. 다 여기에는 유화제를 비롯한 초가공식품이 첨가가 됩니다. 실제로 세계적으로 이러한 식품 첨가물이 많게는 1만 종이 넘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그래요. 아이스크림 말씀드렸는데 기름, 단백질, 전분 등으로 분해된 식품 성분을 정제하고 표백하고 탈취하고 수소화하고 에스타르 교환을 거치고 가수분해를 거쳐서 변성한 것에 이러한 첨가물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비가공 자연식품, 저단계 가공식품을 제외하고 마트나 편의점에 가보시면 첨가제가 든 초가공식품이 아닌 걸 찾아보기 힘든 시대라는 거죠. 이게 언제 처음 만들어졌을까? 그 역사가 생각보다 오래됐습니다. 예. 1879년에 화학자인 콘스탄틴 팔버그가 의료용 화학물을 이렇게 생산하기 위해서 실험을 했죠. 그러다가 설탕보다 300배 더 단 화학물질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사카린이었습니다. 사카린. 예. 1차 세계대전 때 설탕이 부족해지자 사카린이 본격적으로 식품으로 활용되기 시작했고 이후에 천연물질의 고도의 가공 기술을 더한 합성식품 시대가 개막했습니다. 이 가공식품, 초가공식품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이게 전쟁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예. 예컨대 나폴레옹이 네덜란드, 독일 등과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장병들을 좀 잘 먹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기를 올리려고 고기를 좀 오랫동안 신선하게 보관해서 먹여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하다가 그때 병조림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발전해서 통조림이 된 거죠. 이거 역시 초가공식품의 역사에 기여했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식품 가공 기술이 발전을 거듭하면서 지금 우리 식탁 위에는 진짜 음식보다 화학물질 범벅인 초가공 식품들이 줄을 이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 초가공 식품의 역사가 생각보다는 꽤 오래됐군요. 예. 사실 실제 음식보다 어쩌면 초가공 식품이 줄을 이루는 현실인데 건강 문제가 당연히 뒤따르겠죠.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요. 예. 초가공 식품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이유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이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신 염증을 일으키고 우울증과 불안 장애를 일으킨다고 그래요. 이러한 이유는 우리 신체 내에 미생물 생태계에 상당한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장에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미생물들이 살고 있는데 그 생태계 균형을 깨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2017년에 영국의 다양한 남녀 20명이 한 실험에 참가하게 됩니다. 이들의 평균 나이가 30살, 일주일에 7일, 하루 24시간 4주 동안 영국의 국립보건원 임상센터에서 생활을 했어요. 이들 가운데 10명에게는 초가공식품 식단을 제공했고 10명에게는 자연식단이 주어졌습니다. 2주 후에 식단을 바꾸기도 했어요. 자연식 식단은 일단 자연식품을 재료로 영양사와 주방장이 직접 재료를 사서 요리를 한 거죠. 참가자들은 나온 식사를 마음껏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이들 가운데 초가공식품을 먹은 사람과 자연식단을 먹은 사람 누가 더 양적으로 많이 먹었을까? 양만 보면은 초가공 식품이 더 많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맛있거든요, 이게. 예. 훨씬 더 맛있거든요. 예. 실제로 초가공식품을 더 많이 먹었다고 그래요. 예. 다른 팀에 비해서 500칼로리를 더 먹었고요. 그 결과 체중이 불었습니다. 자연식품 팀도 마음껏 양껏 먹었는데 초가공식품이 먹은 양보다는 많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오히려 체중은 줄었다고 그럽니다. 예. 이 실험 결과를 본 이 책의 저자가 자기의 몸을 대상으로 한번 실험을 해보자라고 결심하게 됩니다. 이 책의 저자가 영국의 감염병 전문가이자 또 전문의 의학방송 전문인 크리스 반 톨레켄이라는 분이신데요. 예. 한 달에 초가공식품을 80% 구성한 식단을 마음껏 제한 없이 먹고 자기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조사했다고 그럽니다. 한 달 뒤에 몸무게가 6kg이 불어서 허리끈이 2칸 뒤로 밀려났고요. 염증 표지인 C 반응성 단백 수치가 2배가 됐다고 그럽니다. 무엇보다 심각했던 건 자신의 뇌를 영상으로 찍어보니까 중독성을 보이는 패턴이 나타나고 있더라는 겁니다. 네. 초가공 식품을 많이 섭취할수록 비만의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고 또 건강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책을 쓴 저자가 직접 자신의 몸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의사이면서 방송인이고 상당히 여러 가지 의학 관련된 다양한 실험에 직접 참가하는 걸로 유명한 분이시거든요. 네. 이 내용이 영국의 BBC에도 방영이 됐었다고 그래요. 예. 저자는 왜 우리가 초가공식품을 더 많이 먹게 되는가?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왜 우리는 그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중요한 지적을 합니다. 모든 초가공식품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건 부드럽다라는 겁니다. 이게 분해된 뒤에 재조합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사실은 이미 한번 씹어서 나온 것과 같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햄버거 먹을 때 보통 5분 내지 10분 안에 다 먹을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장에 도착한 음식이 배부르다라는 신호를 보내야 되는데 그 전에 이미 우리가 포만감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음식이 도착하기 전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더 빨리 더 많은 양을
먹게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미 한번 씹어가지고 나온 음식을 빨리 먹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턱뼈의 발달을 저해하고 치과 질환을 유발시킨다고 그럽니다. 네. 뿐만 뿐만 아니고 유통기한을 터무니없이 늘릴 목적으로 식품 내에 미생물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건조해 놨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대장 건강이라든가 호르몬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몸과 세포에 살고 있는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다 죽이고 있다는 거죠. 생명 공동체가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초가공식품은 미생물을 굶어 죽인다라고 이야기해요. 몸이 균형이 깨지고 치명적인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2015년에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식품 첨가물 유화제를 생쥐들에게 투입했다고 그래요. 예. 근데 이 실험에서 12주 만에 점액 장벽이 손상됐다고 그럽니다. 이때 투입된 양이 사람의 식단으로 환산하면 0.1%에 해당되는데 어찌 보면 이게 현대인의 대부분의 식당에서는 일상적일지 모르는 양을 쥐에게 투여했더니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의 위 점막이 장 점막이 이러한 초가공식품으로 인해서 상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네. 우리가 먹는 게 곧 우리 자신이다라는 말도 있는데 이 초가공 식품에 이제 길들여지면서 우리가 진짜 초가공 인간이 되고 있는 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자는요. 초가공식품은 음식이 아니다. 예. 산업적으로 생산된 식용물질일 뿐이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한 일간지가 2024년 3월 달에 한국인의 섭취 열량 가운데 25%가 초가공식품으로 채워진다라는 기사를 내보낸 적이 있더라고요. 이게 미국의 58%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양입니다. 지중해 인근의 이탈리아 사람들은 초가공식품 섭취 비율이 10%로 상당히 낮다고 그래요. 예. 이탈리아의 자연스러운 식단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2.5배 초가공식품을 많이 먹고 있다는 겁니다. 또 문제는 이 초가공식품에 있어서도 양극화 혹은 차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식탁에 초가공식품이 더 많이 더 심하게 놓여지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책은 상황이 더 이상 심각해지기 전에 이제 우리가 초가공식품에 경고 문구를 넣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합니다. 초가공식품을 한번 맛보게 되면 중독성이 강해서 끊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초가공식품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오히려 담배보다 더 해롭다까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 재밌는 건 페루가 이미 그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최대한 적게 선택하라라는 가이드라인을 그 초가공식품에 표시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 책은 이제 우리의 식탁에 올라오는 식품의 원재료 표시를 세심하게 소비자들은 들여다봐야 되고 새롭게 한번 표시하는 걸 고민할 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담뱃갑에 있는 문구처럼 이 초가공 식품에도 그런 경고를 넣어야 된다는 주장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 초가공 식품의 어떤 중독성 또 건강상의 해로움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냥 초가공식품이 건강에 좋지 않은 이유가 거기에는 포화지방도 많고 뭐 나트륨도 많고 당도 많고 영양소는 빈약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냥 쉽게 이야기를 해요. 예. 그런데 이런 사항들을 모두 보정한 연구에서도 훨씬 더 심각한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그럽니다. 책에 그 다양한 사례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저자는 초가공식품이 진짜 우리 건강에 해로운 이유가 그저 지방이 많아서 소금이 많아서 설탕이 많아서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영양소의 내용물이 아니라 가공 방식에 지금 커다란 문제가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먹는 음식 햄버거 썩지 않는 햄버거 왜 영상이 나와가지고 화제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예, 예.
아이스크림이 원래는 되게 빨리 녹아야 되는데 요즘 나오는 아이스크림은 빨리 녹지 않습니다. 네. 감자칩을 어느 정도 먹으면 배가 불러야 되는데요. 배가 안 불러요. 계속 먹게 됩니다. 왜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걸까? 이제는 이런 궁금증을 우리가 가져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초가공식품이 가장 위험한 음식의 대표 주자가 됐는데 왜 위험한지에 대해서 투명하게 밝혀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네. 초가공식품이 단순히 뭐 영양이 적다 이런 문제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예. 가공 방식에 대한 지적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계속 가리는 진실을 가리는 세력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건데요. 예. 어떤 음식을 먹는가 중요하죠. 근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어떻게 식사하고 있는가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과연 음식을 먹을 때 식탁에 앉아서 여롭게 웃으면서 이야기하면서 충분히 음식물을 씹고 삼키고 있을까? 예. 아니면 대충 빨리 그냥 서서 또는 어딘가에 쭈그러 앉아서 급하게 뭔가를 먹고 마치 에너지 채우듯이 그렇게 음식을 대하고 있지 않을까? 우리가 어떻게 음식을 먹고 있는가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거대 식품 회사는 오늘도 우리에게 최고의 영양소가 담긴 음식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들은 우리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돈벌이에만 혈안이 돼 있다라는 것이 저자의 지적입니다. 예. 그들의 목적은 더 많이 더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는 음식 아닌 물질을 만들기 위해서 골몰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 책이 식품 산업의 혐오스러운 진실을 드러낸 일종의 르포타주 역할도 하고 있고 또 독자들에게 건강한 식생활을 제안하는 아주 설득력이 강한 건강서로 작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혼자서 밥을 먹는 혼밥 문화가 또 더 많아지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이건 또 식당 가보면 아예 혼밥 자리가 따로 있을 정도니까요. 맞습니다. 혼자서 먹게 되면은 아무래도 또 간단한 걸 먹게 되고 그죠? 맞아요. 이 빨리 먹기 삶의 일어서려고 하고. 방식이 바뀌면서 그런 것들도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먹거나 가족이 함께 먹으면은 대충 먹지는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어떤 책, 이 초가공 식품 음식이 아닌 음식에 중독되다. 기회가 있으면 한번 접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북칼럼니스트 홍순철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조관우의 모래성 들으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나운서 이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